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중세사를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는 주로 이제 흔히 지중해 지역이라고 부르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서양 지중해는 그리스 로마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봤었고요. 보통 이제 역사가들이 시대 구분을 많이 하면 보통 뭐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기로 보면 중세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미들에이지라는 말은 굉장히 뭐랄까 좀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낀 별 볼 일이 없는 시대 뭐 이런 약간 폄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느냐는 역사가들마다 굉장히 많이 논쟁적인 주제이고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역사관에 따라서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세, 서양의 중세는 언제부터냐? 뭐 짧게 아주 길게 본다면 거의 5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마가 몰락한 게 476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르네상스가 시작된 게 15세기니까 거의 1000년이 중세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근대의 시작을 뭐 18세기가 정말 근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앞 시대까지가 모두 중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세라는 말은 상당히 어, 그 어감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서양 중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화되어 있는 그 그림에 해당하는 시기는 뭐 교회 권력이 막강하고 뭐 기사들이 막 전투를 하고 뭐 이런 시기는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시기 중세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딱 200년 정도? 10세기, 11세기 정도가 가장 전형적인 중세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시기,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시기, 그 다음에 또 11세기 이후의 시기, 12, 13, 14 시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형적인 중세의 모습과는 조금씩 다 달라지는 거죠. 앞부분은 전형적인 중세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뒷부분의 12세기 이후엔 그 전형적인 중세의 모습이 조금씩 해체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런 전형적인 중세의 모습이 보통 10세기, 11세기라고 한다면 10세기, 11세기 이전의 역사를 조금만 다루어 보고 그 다음에 10세기, 11세기의 전형적인 중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깊고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스킵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이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과서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띄워놓은 이 화면은 세계사 노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사 노트를 한번 쭉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프랑크 왕국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게르만의 종족 국가였죠. 프랑크는. 그래서 이 한 종족 부족이 이제 프랑크라는 부족이었고 이 부족이 왕국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 지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프랑크 왕국의 가장 전성기 때 모습인데 사실 이거는 가장 연한 부분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요. 빨이 있는 부분 있죠. 위에 연한색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원래 이 사람들의 근거지였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게르만족의 민족 이동 과정들을 그린 지도를 보시면 프랑크의 그 위치를 여러분이 초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초기에 아주 작은 국가였다가 프랑크 왕국이 지금 이 지도에 의하면 지금의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부분, 독일의 왼쪽 부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런 지역까지도 점령을 해서, 물론 스위스 지금 뭐 이런 지역 다 포함해서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영토 중에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800년 대 900년대, 800년대쯤 이야기고요. 그 위로 이제 올라가셔서 800년까지 이 왕국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서양 유럽의 형성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끼쳤기 때문이죠. 이 프랑크 왕국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랑스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이탈리아라는 경계선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거의 국가들의.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이제 중심부로 하셔서 사실 서유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유럽 문명권에. 프랑크 왕국은, 예, 게르만 종족이죠. 예, 그래서 이 종족 국가는, 왕조가 두 개가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왕조가 메로빙거 왕조, 우리 같으면 이제 조선 왕조, 고려 왕조 하는 그 다이내스티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메로빙거 왕조 다음에 이제 왕위 찬탈을 통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가 이성계가 여러분 위화도 회군을 통해 가지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새로운 왕조를 창출했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이 그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인물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서 그걸 우리가 카롤링거 왕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왕조였던 메로빙거 왕조는 한 500년경쯤에 클로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 이 클로비스가 예, 오늘날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지역들 대부분 정복해서 그때까지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클로비스의 가장 큰 공헌은, 예, 카톨릭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원래 프랑크 왕국은 종교를 안 믿었죠. 기독교를 안 믿었거든요. 기독교 중에서도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아니고 아리우스파라고 조금 이단적 성격을 가진 걸 믿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500년경에 클로비스 왕에 의해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왜 다른 종족 국가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럽을 자기 영역을 지켜내고 유럽에서 중심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로마의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로마 원주민들과 굉장히 잘 융합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쌤이 거기 요약을 해놨지만 클로비스가 죽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여기가 혼란기가 온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년 동안 왕위를 놓고 이제 치열하게 서로 왕족들끼리 갈등이 있었고, 자, 이런 속에서 이제 700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200년 뒤에는 굉장히 유명한 한 지도자가 한 명 나옵니다. 자, 그의 이름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칼 마르텔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칼 마르텔을 보통 우리가 프랑크 왕국의 제2의 건설자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프랑크, 뭐랄까요, 우리 같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이분이 보통 유명해진 거는 외적을 물리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이슬람 비잔틴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을 텐데, 로마가 무너지고, 우리가 큰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 지역이 세 덩어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서유럽, 2번이 지금 이제 그 발칸 반도에 있는 그리스 있는 동유럽, 우리 흔히 동로마라고 불렀던,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나온 새로운 종교, 예, 뭡니까? 네, 이슬람이죠. 그래서 요 세 덩어리로 나눠졌던 걸 설명을 했을 건데, 자, 이슬람이 7세기부터 계속 여러분이 이제 승세를 잡죠. 그래서 6세기에 비잔틴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문에 약간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였다면 7세기가 되면 이슬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7세기부터는 1번, 2번 지역이 계속 이 이슬람의 공격하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군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슬람은 심지어 이제 이탈리아까지 와서, 예, 이쪽을 계속 괴롭혔고, 유럽 지역에서도 이슬람군을 격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732년에 여러분 이제 칼 마르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슬람군을 격퇴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를 치르고, 예,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칼 마르텔이 되게 유명해졌고, 우리 같으면 이제 조국을 구한 영웅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칼 마르텔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건 아니고 그의 아들이었던 피피인이라고 있습니다. 불어로 읽으면 빼뺑 이렇게 얘기하는데 P-E-P-I-N, 예,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피인이라는 인물이 칼 마르텔의 아들이 교황의 도움으로 왕위 찬탈을 하죠. 예, 이 사람이 메로빙거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예, 창시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피피는 그래서 교황에게
땅을 기증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벤나라는 지역을 기증을 했고, 이게 이제 오늘날 교황이 영토를 가지는 것의 시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카롤링거 왕조는 사실 이제 칼 마르텔, 우리 같으면 굉장히 유능했던 장군의 아들이 이제 새로 창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칼 마르텔이 할아버지고, 그다음에 피핀이 아버지인데, 피핀의 아들이 여러분 사실은 프랑크 왕국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를마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 샤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찰스, 그 다음에 뭐 카를로스, 이게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래서 샤를마뉴라는 말은, 마뉴라는 게 매그넘, 그러니까 되게 크다, 더 그레이트,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를 대제, 이런 말, 칼 대제, 카를로스 대제, 뭐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뭐 샤를마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카를 대제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샤를마뉴 대제 이러면 말은 좀 안 됩니다. 왜? 대제 두 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샤를마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를마뉴가 칼 대제가 이제 이 오늘날의 유럽이 되는 영토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죠. 나중에 나폴레옹이 여러분 자기가 샤를마뉴가 되고 싶었죠.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왕이 되고 싶다라고 일종의 뭐랄까 롤 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샤를마뉴입니다. 자, 샤를마뉴 시대가 옵니다. 768년부터 814년에 이게 이제 프랑크 왕국의 최전성기가 이 왕 때고요. 영토가 굉장히 확장돼서 이제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장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밑에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야, 보시면 원래 여러분 클로비스의 왕국은 여러분 그 아주 연한 초록색이죠. 그 다음에 연두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조금 더 진해지는 부분이 칼 마르텔과 피핀, 우리에게는 카롤링거 왕조를 였던 피핀과 그의 아버지였던 칼 마르텔의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진한 부분이 누구냐 하면 칼 마르텔의 손자인 샤를마뉴가 덧붙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샤를마뉴 때까지 영토가 얼마나 확장됐는지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영토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랑크 왕국의 가장 전성기 때의 영토입니다. 이제 보셨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노트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가는 뭡니까? 클로비스라는 거죠. 클로비스가 프랑크의 왕국의 메로빙거를 세운 왕이다. 최초의 게르만 출신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751년부터 768년까지는 이거는 피핀이라는 인물이죠. 피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내서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8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굽니까? 샤를마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샤를마뉴가 800년에 딱 정확하게 800년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800년에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이 말은 서로마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서로마, 신성로마, 로마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붙는데, 서로마는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476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오도아케르 게르만 용병대장이 서로마를 몰락시켜서 서로마 제국은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게르만족이 막 들어와서 이제 각 지역의 영역 국가를 세운 건데, 드디어 서로마라는 이름이 다시 복원되는 때가 800년입니다. 그래서 800년에 교황이 이민족이지만 로마인이 아니고 게르만인이지만 프랑크 왕국의 수장이었던 샤를마뉴에게 네가 이제 서로마의 왕이다 라고 교황이 왕가를 씌워준, 이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800년에 이걸 이제 서유럽이 거의 이제 게르만에게 거의 이제 복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어쨌든 게르만은 이걸 통해서 서로마의 중심적 세력이 이제 되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5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시기는 굉장한 혼란기다. 지중해 지역 전체가. 2번 지역은 지금 이제 계속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고, 3번이었던 이슬람이 가장 강세하면서 1번과 2번 지역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러면 1번은 어떠했느냐? 1번 지역인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이슬람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고 있는 지경,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서유럽은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년까지는 프랑크 왕국이 계속 영토 확장을 하면서 이 지역의 중심 세력이 되어가는 것이고, 자, 이제 800년 이후의 시기, 9세기, 10세기가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 9세기, 10세기 이후는요, 여러분, 왕국이 이제 분열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도. 프랑크 왕국이 피핀이 죽고 나면, 샤를마뉴가 죽고 나면, 여러분 이제 9세기 초반쯤 되겠지. 20년대, 820몇 년대인데, 이제 그의 아들이 물론 권력을 잡습니다. 루이 더 피우스라고 아주 경건한 왕이라고 해서 뒤에 별명을 더 피우스라고 붙이는데, 이 왕 이후에 여러분 드디어 이 왕국은 분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샤를마뉴 손자 때 이게 세 덩어리가 나는 거죠. 맨 처음 거는 이제 이 시기에 여러분 이민족들이 또 한 번의 침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2차 민족 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1차는 게르만족들이 막 들어와 갖고 이제 우리가 서유럽과 동유럽 지역들을 완전히 이제 막 다니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1차 민족 이동이라면, 2차 민족 이동은 조금 게르만족이 아니고요. 세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이 게르만의 아류였던 사촌쯤 되는 종족으로 노르만족이라고,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예, 그 바이킹족들입니다. 그 이제 저 북부에 살다가 추우니까 막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바이킹족들이 또 막 이제 여기를 이제 침탈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자르라 그래서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목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그 이제 말 달리면서 완전히 이제 서진을 해서 유럽을 또 한 번 휩쓸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뭐 계속 7세기 이후로는 이쪽 지역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쪽 지역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되는 전쟁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일본 지역, 서유럽 지역,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독일 지역까지는 거의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거의 계속되는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슬람을 막아야 되고, 마자르족과 싸워야 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노르만족들과도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자, 어쨌건 그 프랑크 왕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가 이제 9세기가 되면 분할이 된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루이 더 피우스에게는. 그러니까 샤르마주의 손자가 3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찰스의 왕국이 있고요. 로테르의 왕국이 있고 루이의 왕국이 있습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그 세 아들에게 분할 상속이 이루어졌고, 이 세 아들이 영토를 이렇게 가져갔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들끼리 또 전투가 한 번 더 상속을 놓고 전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조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중프랑크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지도까지가 9세기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서프랑크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중에 프랑스의 영역이 되는 곳이고, 동프랑크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고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뭐 프로이센도 나오고 또 오스트리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역은 이탈리아 영토로 이렇게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오늘과 비슷한 형태로 영토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5세기부터 한 10세기까지의 이게 이쪽 지역 유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프랑크 왕국의 변천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서프랑크 왕족은 프랑스 쪽으로, 동프랑크 왕국은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서 나중에 독일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이탈리아 왕국이 나온다까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지금 이제 보신 게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유럽 1번 지역의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10세기 이후에 11세기, 12세기 유럽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대로 중세 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건 어떤 것이었는가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